이게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됐다 이 얘기죠. 일본이 G7에서 탈락되고 한국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한 민낯을 알기 시작했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하면 뭐 다들 국뽕이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일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스고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뽕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사실상 그렇고 그게 팩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국뽕이 사실상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한국보다 국뽕이 일본은 더 많다고 봐야겠죠. 일본에서 혐한을 조장하는 세력은 뭐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심리가 명확해요. 한국보다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혐한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열등감이 왜 생기느냐? 일본의 특히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창 활동하고 돈을 벌고 그럴 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저편에서 넘버원 소리 들으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은 저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나라로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이 뭔가 이상해지면서 자꾸 뭔가 축소대회가 나가는 것 같고 쇠퇴해 가는 것 같고 뭔가 불안불안한데 한국 보니까 겨울 연가 뭐 드라마가 들어오더니만 막 일본의 장노년층의 아주머니들이 열광하고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남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김치도 옛날에 되게 싫어했고 뭐 조센징 그러면서 싫어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그런 식이 남아있는데 아니 뭐 면사마 그러면서 막 깍깍 그러고 한국에 막 그 같이 가가지고 막 그 성지순례 하듯이 막 가가지고 하는 것도 영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애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혐한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만큼의 엔티가 나온 거죠. 그게 반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 같은 거잖아요. 좋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일본이 잘 나갈 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혐한도 별로 없어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이 지금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잘 나가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맥락이 심리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연가가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겨울연가가 꽃을 피는 만큼 혐한이 꽃을 피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류가 어느 정도 사그러졌다가 워낙 이쪽에 엔티들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막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방영하면 막 가가지고 방송국 앞에 가서 막 데모하면서 한국 드라마 못하게 막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한국의 콘텐츠들이 좋으니까 다시 또 들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몇 차례 이게 굴곡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엔티는 같이 대칭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히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을 즐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10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여성들이 많다고. 드라마는 이제 20대, 30대로 확장돼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한국의 드라마가 일본에서 뭐 워낙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장노년층의 남성들은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 아예 그냥 근처 안 가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혐한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적인 현상이라 할까? 심리적으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일본이 일본 국뽕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일본이 국뽕이 막 꼽힐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원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국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뭐 스고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책을 쓰는 것들 많다고 스고이 굉장하다. 근데 그런 책들이 일본에서는 꽤 팔리고 했었는데 어떤 작가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일본 스고이 정말 웃기는 소리다는 그런 식으로 일본 전 세계 나가봐요. 일본인들만 일본 스고이 그러지 누가 일본 스고이 그러냐고 진짜 신랄하게 쓰는 책도 내가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뭐 어제도 내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돼간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라파고스화 돼간다는 얘기가 결국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갈 때는 뭐 전 세계 G7하고 잘 같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G7에서 모든 통계치가 제일 밑에 머물러 있어요. G7에서 탈락되고 한국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고 나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전히 그래도 일본은 대단해. 일본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칭찬해.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방송도 그런 것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일본이 가장 안 좋을 때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버블이 꺼지고 나서 맨날 침체, 일본이 뭐 디스플레이다 어쩌다 계속 사회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만 계속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 일본 좋은 점도 얘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의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뭐 용기도 주고 일본이 아직은 괜찮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뭐가 대단하다 그러고 그런 것들 굉장히 방송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냐 하니까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일본이 대단한, 일본 스고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요즘은 뭐 그것조차도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왜냐? 스고이 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그 뭐 국뽕이라는 게 사실 뭐 한국은 이제 한국의 좋은 점, 한국의 발전된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이 지금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이거 뭐 K-푸드 뭐 K-뷰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뭐 굉장하다 이런 얘기 하면은 국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한국은 그게 팩트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K-푸드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K-푸드가 이걸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난 놀라워요. 몇 년 사이에 확 바뀌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 전 세계가 한국을 발견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다고 나는 봅니다. 최근 한 5년,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대응을 한국이 잘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한국은 카드를 쓰고 디지털화가 잘 됐다 보니까 환자가 이동한 그 노선을 어떤 식으로든 금방 캐치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검사받게 하고 그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야, 한국이 시스템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일본은 아예 전혀 안 됐거든,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보니까 전부 디지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카드 쓰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통하니까 그게 지나간 게 그게 다 잡힌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뭐 카메라에 CCTV에 다 잡히고. 가장 큰 게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물건 사고 하는 게 다 그게 동선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데 지나갔다. 그럼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 카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검사 받으라. 이렇게 한국은 그걸 딱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전 세계가 한국에 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뛰어남, 디지털화된 세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한 민낯을 알기 시작했고 한국의 또 여러 가지로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하면 막 다들 국뽕이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일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뭐 스고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뽕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사실상 그렇고 그게 팩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은 국뽕이 사실상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한국보다 국뽕이 일본은 더 많다고 봐야겠죠. 일본에서 한류의 위상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냐면은 겨울 연가가 처음에 방영됐을 때가 2002년, 3년 고임제라고 보는데 내가 그때 이제 일본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이 이제 막 거의 끝나갈 무렵에 했는데 그때에 2002년쯤인가 그 시점에 데이비드 베컴이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베컴을 막 좋아한다는 팬들이 한 50명 정도, 내가 볼 때 아주머니들 같았어요. 베컴상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게 이제 너무 특이하니까 뉴스에 나온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일본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베컴 들어온다고 저렇게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됐나? 배영준 씨가 들어오는데 그때 겨울연가 한참 인기 있을 때 배영준이 들어오는데 한 2, 3천 명이 공항에 아주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생중계했나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야, 내가 일본을 잘못 봤다. 서양인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배영준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 뒤로 일본에서 한국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도 농담삼아 했는데 유학을 좀 더 늦게 올 걸. 그럼 지금만 시작했으면 아주 진짜
편하게 일본 유학생을 했을 텐데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뭐 소녀시대도 가고 뭐 카라도 들어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라마가 뭐가 들어갔냐,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기념비적이었는데 그게 왜 기념비적이냐니까 과거에 그 후에노 소나타 그 난리 법석을 들었던 그 후에노 소나타를 능가한 게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그 사랑의 불시착 있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지만 후에노 소나타 겨울연가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겨울연가가 워낙 그때 독보적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랑의 불시착을 본 일본인들의 수라든가 열기가 겨울연가를 능가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또 뭐냐니까 일본의 남성들이 많이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드라마 겨울연가도 그렇고 다 여성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랬는데 사랑의 불시착은 이게 남성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서 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 한류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인기가 많았고 중년 남성들까지도 이제 끌어들이게 됐고 그 NHK 그 사장을 아베가 그 앉힌 사람이 우리로 치면 아주 혐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NHK에 들어가가지고 NHK를 완전히 막 휘저어놔버렸어요. 과거에는 NHK 그러면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아주 그 철저하게 믿을 만한 방송국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 방금 이 사람을 거기에 NHK의 사장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우경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론이.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는 지인이 사랑의 불시착을 꼭 한번 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이 사람은 혐한 중에 혐한 아주 대표적인 혐한 인사였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거의 조롱 내지는 어떤 책까지 냈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 아무리 지인이지만 내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나한테 그런 드라마를 나한테 추천해?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욕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야 이거 한국 드라마 굉장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그 후기를 남겼어요. 후기를 남겼더니 그게 댓글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너가 배신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의 불시착은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일본에서. 그 대단한 거죠.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류는 지금 일본에서 어느 정도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라마가 어떤 게 있었냐니까 그 주인공이 한국 남자인데 이 한국 남자가 그 드라마에서 한국말로 해요.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독특한 능력이 있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만약에 앞에 앉아있으면 일본은 속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읽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거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나오고 한국말 하는데 자막을 안 달아줘요. 그래야지 되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가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한국말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물론 이제 다음에 재방할 때는 이제 자막을 달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라마가 나올 때 한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어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념비지. 그래서 젊은 층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그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가 뭐 거의 배용준에 버금간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류라는 거는 사실상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꼽히면 꼽힐수록 거기에 대한 그림자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혐한이에요. 그 세력들은 대부분이 중장년의 노년까지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딱 나눠져요. 일본의 혐한이 주로 중장년 남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이제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서점에 가면 코너가 있었어요. 혐한 서적들 특별히 코너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재 한국 정부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한국 정부가 사실상 많이 양보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한테 뭐 그냥 안개다 주다시피 하잖아요. 뭐 물컵도 그냥 반컵 채워 그냥 건네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혐한을 하면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혐한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류도 많이 꼽히고 한국 정부가 일본을 자극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류도 꼽혀 있잖아요. 근데 혐한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랬는데 요게 정권이 바뀌잖아. 만약에 한국에 지금 정권이 바뀌면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야당은 내가 볼 때 시시비비를 가릴 거예요. 일본과 한일 관계 역사 문제를.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볼 때는 혐한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지금 잠시 숨 고르기, 멈춤. 왜냐? 한국의 정부가 어쨌든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혐한이요. 그 엄청나게 혐한이 꼽혔던 거는 아베 총리 시절에 다 혐한이 활짝 꼽혔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아베 총리가 대표적인 혐한 인사였어요. 아주 한일 관계를 거의 파탄냈던 사람이 나는 아베 총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혐한들이 기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아까 그 사람이 아주 우익의 대표적인 인사인데 그 사람이 총리가 안 됐잖아요. 사실은 이 혐한들은 내가 볼 때 일본의 정치권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기시다 총리하고 한국 정부하고 어쨌든 뭐 사이가 좋게 뭔가 했잖아요. 그죠? 강제동원 그것도 해결하는 어쨌든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혐한들이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이제 한국의 야당이 새롭게 이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아닌 건 아니고 긴 거 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죄할 건 사죄하고 하고 강하게 또 주장을 하게 되면 혐한들은 불길처럼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본이 아직도 동정과 종이 집회를 고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쏟아져 들어가서 관광을 하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엄청 불편하게 느끼죠. 뭐야? 한국도 여행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카드를 쓰던데 일본은 당연히 한국보다 더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인식하니까 당연히 카드 쓰고 현금 안 쓰겠지 하고 여행 갔던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죠.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일본이 워낙 현금으로 많이들 사용한다. 이게 이제 다 알려졌죠. 많이들 알려졌죠, 이제. 그런데 왜 그럼 일본은 그러냐? 물론 일본도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현금을 요구하는 데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객들이. 좀 더 큰 데 가면 어쨌든 카드를 쓰니까. 그 카드가 편하니까 카드 쓰는 데로 가서 소비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저렇게 몰려왔는데 내가 카드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손님 다 놓치면 안 되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카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현금을 여전히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게요, 개인의 어떤 성향도 물론 있지만 시스템적인 요인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은행들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ATM기를 많이 쓰잖아요. ATM기를 우리 편의점 같은 데 다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카드를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게 카드 만드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큰 흐름이 되면은 대형 어떤 카드사가 뭐 서로 조인트 같은 거 해가지고 카드를 대형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 회사들이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코스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용료가 높은 거예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 물건의 5%까지 사용료를. 그러면 누가 그걸 쓰겠어요? 안 그래요? 1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카드 수수료가 5원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 들어갈까요? 0점 몇 원 정도 들어갈까? 뭐 1원도 채 안 들어갈걸요? 그런데 일본에는 초기에 이 카드 회사가 완전히 활성화 안 되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기업들이 그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잘 안 했던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인출기 이걸 놓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많다 보니까 안 그래요? 일본에 보고 은행에서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아닙니까? 그럼 은행이 어디서 돈을 벌까요? 그러니까 그게 현금 인출기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폐지를 안 하는 거죠. 그 폐지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진 같은 거 나게 되면은 지진이 잦으니까 지진 같은 거 나게 되면은 현금 인출기 같은 것들이 고장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불편하다 이런 거죠. 아니 카드 같은 게 이런 게 사용 안 되면은 그래서 현금을 좋아한다. 현금은 그래서 현금을 장롱에다 넣어놓고 장롱 예금이라고 그러죠. 그 일본이 그렇게 현금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하나의 요인이 지금 일본에 실명제가 안 돼 있잖아요. 금융 실명제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실명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거래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게 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리도 그런 게 꽤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카드 쓰지 않고 현금으로 주면은 뭐 1,000원 할인해 준다든가 2,000원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업장의 입장에서는 매출 속여가지고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진세 같은 것도 보면은 세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게 세금이 팍 떨어지니까 매출을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현금으로 받으면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카드로 쓰게 되면은 바로 전부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일본이 그렇게 좀비 기업이 많다는 이유가 그게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중장부라든가 아니면 그게 기재를 안 한다든가 탈세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카드를 잘 안 쓴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금융실명제 이 문제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현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건 세금하고 탈세 이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를 계속 그렇게 장려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세금을 깨끗하게 징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게 카드 사용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권장을 하는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현금을 쓰면서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부담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현금을 많이 쓰지 않나. 사업장들은 주로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그거 들고 다니면 호주머니가 무거워요. 그건 또 줄 때 이거 다 세어서 주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단은 아날로그 쪽으로 굉장히 지금 집착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서명이나 국가기관이나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일본인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요. 일본에서는 우리로 치면 장관이 다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내각제에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그 소위 말해 정보 관련되는 인터넷 관련되는 그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장관이 도장협회 회장인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 가려면 도장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장관이 도장협회 회장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이권단체하고 자민당 정권하고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이 자민당 일당 독재라는 얘기가 독재를 막 정말 중국의 공산당 같이 그렇게 막 어거지로 해서 독재가 아니라 이권들하고 한번 이권을 맺어지면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콘크리트 철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방금 도장협회 회장 같은 경우 도장을 못 없애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터넷 관련되는 그 부서에 장관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모순들이 일본에는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되냐고요. 그게 자민당이 일당 독재 오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여당, 야당으로 왔다 갔다 정권이 바뀌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정권하고 맺어졌던 이권들이 전부 끊어질 거 아니에요. 새롭게 형성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본은 자민당이 60, 70년대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게 이권들이 막 그 거미줄 같이 얽혀가지고 그게 콘크리트 바닥이 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계획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돈을 많이 매겼거든요. 호텔 파티권 같은 거 사는 게 다 그런 기회예요. 그 이권단체들이 그런 파티권을 사주면서 나중에는 뭔가 계획하려고 그러면 배째라 못하게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려면은 그 아날로그 과정에서 그 기계들을 생산해내던 사업들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일본에서 우리 지금 KTX 출입구 있습니까? 티켓을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죠. 우리는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코레일 딱 들어가지고 티켓 딱 하면은 그걸로 가지고 그냥 가서 내 자리에 앉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 들어갈 때 개찰구도 없어요. 그렇게 인터넷하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 디지털화된 한국에서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표를 사야 돼요. 그 종이표. 신칸센에서 사게 되면요. 종이 이만한 두꺼운 종이 티켓이 한 3장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타러 가면은 그 개찰구에 넣어요. 그 개찰기기가 하나당 우리 돈을 1억 정도씩 한답니다. 그 기기가. 근데 그 기기가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산하는 회사가 로비를 자민당 정권의 자민당 의원들에게 죽자사자 로비할 거 아니에요. 그게 트렌드 한국같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소위 말하는 철도 사업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30명인가 뭐 그렇게 시찰을 온 거예요, 한국에. 자기가 이제 인술자로서, 안내자로서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에 이 사정을 다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개찰구가 어디냐고. 그리고 차 내에서도 그 승무원이 감시 다 이게 찍거든요. 티켓 내려가지고 찰칵찰칵. 그게 일본은 전체가 다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내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와서 확인도 안 하더라 이거야. 이게 뭐냐 다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티켓을 딱 해가지고 딱 끊어가서 내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코리아에서는 다 확인이 되잖아요. 이 자리는 표가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린 자리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앉아있으면은 표를 샀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코레일의 인터넷상으로 표가 다 팔린 한 칸 전체가 표가 다 팔리면 볼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이제 한국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겠냐고요. 그 지금 일본의 그 티켓 만드는 종이 그 생산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인쇄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모든 이권이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와서 시찰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일본에 가서 얘기하지 마라. 자기들만 보고 자기들만 알고 이걸 어디 가서 크게 오픈하지 말라고. 그럼 자기들 다 망한다고.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되겠냐고요. 일본이 이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 사안에 다 그런 식으로 얽히고 들켜 있어가지고 이 계획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 그게 가능해요. 야당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야당이 지금까지 자민당하고 그 이권 맺었던 모든 그 이권들을 전부 다 해소시켜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자민당이 저렇게 망했으니까 앞으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유동적이고 변화가 있으면은 일본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일본의 이번 자민당 참패가 일본 정치에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리더십만 흔들리고 혼란만 가중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분석가가 이렇게 2류 국가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대로 정치가 혼란해지면 지금까지 자민당이 어느 정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었어요. 변화가 없는 거지.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안정성도 없고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 못하고 그러면 일본은 혼란 상태가 계속 오래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또 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일본의 이 이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풀릴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일본의 발전을 방해하는 큰 요소 중 하나라는데 사실인가요? 내가 외부에서 많은 영상들을 녹화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일본이 왜 저렇게 안 바뀌었느냐 이제 사회 보시는 분들이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 일본이 저렇게 안 바뀔까? 왜 디지털화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한국이 또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어림도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세계인데 한국은 디지털화로서는 전 세계에서 첨단 국가다.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는 세계에서 계속 1위를 해왔어요. 한국이 연속으로 계속. 그 정도로 한국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가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왜 그렇게 디지털화도 안 되고 현실 혁신이 안 되고 이러느냐. 여기에는 내가 볼 때 일본의 장인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 장인 정신이 과거에는 전 세계가 일본을 칭찬했던 정신이 장인 정신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 모노즈쿠리가 가장 그 산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모노즈쿠리를 잘했어요. 모노즈쿠리가 뭡니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을 모노즈쿠리라고 해요. 물건을 만든다. 이게 일본 말로 모노즈쿠리. 근데 일본에서는 모노즈쿠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모노즈쿠리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바로 장인 정신이에요.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기능하도록 이게 어떻게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예를 들어 창틀을 끼워 놓으면요. 문을 열면요. 싹 열리고 닫으면은 딱 잠그면 바람이 전혀 안 샌다든가 예를 들어 수도꼭지 잠그면은 물방 하나 안 떨어지게 이런 어떤 치밀하게 물건을 잘 만드는 거 이건 장인정신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거든. 과거에 일제가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은 뭐 옛날에 국산이라든가 저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 이게 이제 장인정신으로 많이 꼽혔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제2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디지털화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반도체도 못 따라갔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강했고 이대로 하면 되지 뭐 굳이 바꿀 거 뭐가 있어. 이걸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모노즈쿠리는 장인정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 작업을 일본은
가장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럼 장인 정신이 왜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발달해왔냐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신분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만드는 사람 그 가게는 계속 그것만 해왔고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는 대부분 일본에서는 어떤 보면 이름을 많이 써요. 그 상호 자체가 이름 상호가 많아요. 그 가게, 그 가문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 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는 게 대대로 이어오면서 할아버지가 했던 거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버지가 했던 거 아들이 이어받고 또 그 다음에 손자가 이어받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이제 장인 정신을 하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하던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왜? 나는 아버지가 하던 거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디지털이라는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거야. AI는 누가 하냐 이거야. 그런 것들이 일본의 그 혁신이나 변화에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된 게 일본의 전통이 깊은 장인 정신이 아니었느냐. 일본의 장인 정신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장인들이 어떻게 자기 기술을 전수를 합니까? 도제식을 하죠. 도제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밑에 이제 제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제자한테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설거지하라, 무슨 청소하라, 이걸로 가지고 몇 년을 그냥 그것만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조금 하나 정도 가르쳐 주고 또 오랫동안.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뭐 페이는 정확히 지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봉사를 하고 나면은 그래, 이제 넌 내 제자다 하면서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비법이라는 게 절대 남한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비밀리에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옛날에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당이 맛있다,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는 그럼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요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딱 그러고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한국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식당이 맛있는 집에 뭐 몇 스푼 넣고 뭐 몇 스푼 넣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일본은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게 그게 그 장인의 기술, 그 깊은 기술은 절대 오픈시키지 않아요. 비밀리에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 수치화가 안 되겠죠? 수치화가 안 되니까 이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가려면 모든 게 수치화돼야 돼요. 디지털은 그렇잖아요. 수치를 집어넣어야지 거기에서 그게 다 통계가 나오고 뭐. 근데 일본은 그 미묘한 맛의 이런 것들은 손맛이라든가 그 가르쳐주는 그 개인 대 개인,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르쳐주는 거지.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수치화돼가지고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는 그 장애 요인이 일본의 장인 정신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